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1월에 크게 늘어났던 소매 판매가 2월에는 줄어들었습니다. 곧 소비자 물가도 내려갈 게 예상됩니다. 2월에 도매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이후 연방준비제도가 중간 사이즈 은행에 적용할 엄격한 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중점적으로 리뷰할 은행에 한인은행이 포함되진 않았지만 거의 모든 한인은행도 중간 규모입니다. 한인 스몰 비즈니스 업주에게도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어제 LA 카운티 몬트레이 파크에서 1월에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아직도 충격에 쌓여 있는 아시아계를 위로하고 총기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은 라스베가스에서 처방 약값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합니다. 샌프란시스코가 흑인 한 사람당 $500만 지불하는 것을 포함해 지난 수십 년 동안 시 정책이 흑인에게 불리했던 것에 대한 배상안을 상정하자 공화당이 혹독하게 비난합니다. 어제 첫 번째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가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흑인 커뮤니티를 쑥대밭을 만들었다는 데 대한 보상안입니다. 여자대학교 웨슬리 칼리지 학생들은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로 성전환한 학생과 또 자신의 성별 구분을 안 하는 사람의 입학 신청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결의안을 투표했습니다. 러시아 전투기와 미국 드론이 흑해에서 충돌해 드론이 추락한 사건은 미국과 러시아의 긴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의 주장이 다릅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미국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드론을 추락시켰다고 보지만 사고였다고 보는 전문가는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사고라는 것도 어떤 목적으로 무리한 비행을 했을 때 일어납니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게 미국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대선 주자로서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바로 비난했고 저는 우크라이나의 대응이 더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헤드라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중형은행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그 리뷰 결과를 5월 1일에 일단 발표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연방준비제도가 딱히 얘기를 한 미국의 그 중형은행 안에 한인은행이 포함되진 않지만 한인은행들도 연방 그 예금보험공사가 지정을 하는 그 같은 중형은행 사이즈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오늘 이제 발생하는 그 중요한 아주 극박한 뉴스도 없고 하니까 오늘 과연 미국의 대형은행은 어느 정도 규모, 중형은행, 소형은행은 어느 정도 규모이고 그리고 왜 한인 그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도 또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연방준비제도의 리뷰 안에 한인은행 이름이 포함되지 않아도 왜 이 한인 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먼저 앞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뱅크와 그리고 뉴욕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있는 실리콘밸리 뱅크, 뉴욕에 있는 시그니처 은행이 뭐 거의 그 망하다시피 했고 지금 이제 새로운 소유주를 찾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새로운 소유주가 자금이 많은 소유주가 나타나서 그대로 이제 여러 가지를 운영하는 케이스인데 그 은행 자체는 지금 그 정도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용평가 그룹인 그 무디스는 딱 그 지정을 해서 6개의 미국 은행의 신용 등급을 지금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가운데 역시 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있는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있고 달라스에 본사가 있는 코메리카 뱅크는 뭐 파사디나에도 있고요. 많은 지역에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미국에 이민 오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코메리카 뱅크에서 한국계 은행인 줄 알았었어요. 그리고 또 유타주에 있는 시온 뱅크 이런 곳을 말하자면 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 규모와 은행이 투자를 한 것과 그 투자 액수도 있지만 지금 실리콘밸리 뱅크처럼 엄청나게 많은 것을 전부 채권에 투자했는가 이러한 균형 같은 것을 검토를 해서 신용등급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내부에서는 지금 블레임 게임이 시작이 돼서 진보 그리고 뱅커들은 연방정부의 규제가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비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아주 보수적인 매체에서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의 주지사가 어쨌든 주말 사이에 이런 일들을 연방 그 정부 당국에서 아주 그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일반인들의 두려움을 조금 빨리 없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연방 규제 당국이 일단 그 업무를 중지하십시오 하는 것은 주말에 많이 합니다. 혼란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지금은 ATM 머신도 있고 하지만 ATM 머신에서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는 돈은 아주 포켓머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행이 문을 닫은 주말에 하고 이게 증권시장과는 다른 거죠. 증권시장엔 뭐가 이게 이상해 하면 지난번에 뭐 라비눕 같은데 이상해 하면은 중간에 딱 그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는데 은행은 주말에 하는 게 사실이고 게빈 뉴섬 주지사가 어쨌든 연방준비제도 재무부 또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FDIC에서 신속하게 처리한 것을 아주 칭찬을 하자 보수 매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칭찬을 했는데 본인이 실리콘밸리 뱅크와 연관이 있다는 말은 쏙 빼고 표현이 그렇습니다. 쏙 빼고라는 건데 왜냐하면 이 실리콘밸리 뱅크와 같은 이런 뱅크는 스타트업 회사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스타트업 회사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을 할 때 테크놀로지 회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인들도 나파밸리에 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게빈 뉴섬 주지사는 3군데 와이너리를 갖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뱅크가 와이너리에 그 융자를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전부 실리콘밸리 뱅크와 융자 관계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게빈 뉴섬 주지사의 와이프가 어떠한 것을 운영을 하고 기금 같은 것을 기금이 아니라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재단 운영하는데도 실리콘밸리 뱅크가 지원을 했다 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데 뭐 두 번째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첫 번째 것은 뭐 반반이죠. 어차피 실리콘밸리 뱅크에서 사업을 하는 한은 거기서 융자를 받았어야지 되니까 이 부분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오늘 그래도 조금의 시간의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어떤 매체에서 어떤 정치인이 됐건 어떠한 일에 대해서 비난을 할 때 과연 이 비난이 완전히 100% 합리적인가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것을 봐야지 된다는 건데 이 케이스에는 50%대 50%라고 볼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주지사가 어쨌든 영향력이 있으니까 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있는 실리콘밸리 뱅크라는 은행에 본인이 거기서 융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와이너리 3군데에 대해서 그래서 뭔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주었을지도 모른다 하는 합리적인 의심은 들지만 이렇게 무조건 그럼 어느 은행에서 받습니까? 스타트업 와이너리인데 그래서 이제 반반이다. 이 점을 우선 말씀을 드렸고요. 의회에서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고 연방예금보험공사와 연방법무부가 실리콘밸리 뱅크 시그니처 은행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한마디로 예금 주는 보호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25만 달러까지만 그 보험공사에서 이게 커버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일단 자금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커버를 했는데 예금 주는 보호를 했지만 은행은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too big to fail 하지 않았습니다. 실리콘밸리 뱅크에 직원들이 8,500명이 있고 세계 각 지역에 브랜치가 있고 하는데도 기본적으로 연방정부는 예금주만 보호했다. 이건 구제금융은 아니라는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해서 지금 새로운 소유주를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미국에 살고 계시면서 그래도 미국의 뭐 은행이 소형은행, 중형은행, 대형은행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이 사태로 내가 거래하고 있는 뭐 여러분들께서 아마 대부분 미국에 사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미국은행 어카운트도 있고 한인은행 어카운트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을 한번 점검하는 것도 오늘의 미국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구분하고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의 기준을 적용을 했습니다.
작은 은행은요, 연방보험공사나 아니면 그 업계에서 대체적으로 자산이 에셋이 10억 달러 미만인 은행, 이게 이제 요즘에 많이 얘기를 하는, 미국 말로 얘기를 하는 그 우리 로컬 은행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고, 한인은행이라고도 부르고 있고, 다른 뭐 중국계 은행일 수도 있잖아요. 리저널 은행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런 은행입니다. 한인은행은 거의가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한인은행은 작은 은행 안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자산이 전부 10억 달러 이상입니다. 20억 달러 이상이에요, 거의. 그리고 중간 크기의 은행이, 그러니까 스몰 은행에서부터 뭐 500억 달러까지로 보는 사람도 있고 1000억 달러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인 은행들이 전부 들어가 있는데, 이참에 여러분들께서 수없이 저희가 라디오에서 말씀드리고 신문에서도 도표로도 얘기를 해도 잘 안 보시잖아요. 제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은행은 보통 500억 달러 아니면 1000억 달러 이상인 자산을 갖고 있는 은행을 대형 은행이라고 부릅니다. 대형 은행은요, JP 모건 체이스가 미국에서 가장 크거든요. 자산이 3조 2천억 달러.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두 번째입니다. 2조 4천억 달러. 차이가 크죠? JP 모건 체이스와 세 번째가 시티뱅크 1조 8천억 달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인용을 많이 하죠. 경제 전문가들이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골드만삭스가 8번째입니다. 4,900억 달러 자산.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15번째 2,100억 달러. 실리콘밸리 뱅크, 이번에 문을 닫게 했었던 주말에 실리콘밸리 뱅크가 16번째여서 거의 이제 2,100억 달러 정도 자산 규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그니처 뱅크의 경우는 자산이 실리콘밸리 뱅크의 뭐 한 반 정도 되는 1,100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인은행의 규모를 좀 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가장 크죠? 뱅크 오브 호프가 지금 가장 최근의 자료로 200억 달러는 안 되고요. 한 190억 달러 조금 넘습니다. 두 번째가 한미은행으로 73억 달러, 전부 중간 규모의 은행이죠. 우리 아메리카가 31억 달러, 퍼시픽 시티뱅크가 24억 달러, CBB가 21억 달러, 신한아메리카가 19억 달러, 이 정도 되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FDIC를 본 것이고, 이게 굉장히 아무튼 큰 중형 규모에는 거의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형 규모의 은행까지는 만약에 은행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연방보험공사에서 커버를 합니다. FDIC에서. 이번에도 실리콘밸리 뱅크도 연방보험공사에서 커버를 했지만 왜 커버했는가? 원래대로 하면 대형은행인 거예요. 대형은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형은행인데, 지금 제가 이번에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이 이걸 그 규제를 없애버린 그런 것 때문에 아주 대형은행 쪽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해서 결국은 뭐 여러 가지 규제가 덜 까다로웠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연방보험공사에서 어느 정도 이제 보호를 한 것도 있고 아주 묘한 것들이 얽혀 있는 거고요. 지금 연방예금보험 그 공사는 한 1,218억 달러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해서 중형은행까지만 이걸 보호를 합니다. 대형은행 같은 경우는 너무 크니까 FDIC가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큰 은행이니까 3조 달러가 넘고 2조 달러가 넘는데, 그런 은행이 만약에 망하게 될 경우 얼만큼의 자산을 추스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연방 그 보험공사에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정부에서 다른 방법으로 나서서 구제금융이라고 하죠. Too big to fail. 너무 커서 망가뜨리면 큰일 나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고, 중형은행까지는 다 이렇게 커버를 대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연방준비제도가 중간 사이즈 은행의 규제 강화를 지금 고려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 발표를 하기 전에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실은 이런 내용은 가장 빠르더군요. 제일 먼저 보도를 했고, 파이낸셜 타임즈도 월스트리트저널을 인용을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중간 사이즈 은행이면은 그것도 이제 그럼 한인은행들도 다 들어가는데, 한인은행은 중간 사이즈이긴 하지만 중간 사이즈 가운데서는 아직은 좀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고,
조금 중간 사이즈 중에서 큰 뭐 이제 자산이 한 어느 정도 1,000억 달러에서 2,500억 달러 사이, 한인은행 가운데서 가장 큰 뱅크 오브 오프가 지금 200억 달러가 안 되니까 그것보다 한 규모가 5배 정도는 큰 그런 은행들을 이제 재검토를 한다는 겁니다. 재검토를 해서 예전에 여러분들께서 2008년도에서 2009년 사이에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은행권에서. 만약에 무슨 일이 있을 때 2008년도, 2009년도에 폭삭 망해서 엄청나게 재정 상태가 왔으니까 그 당시에 미국 정부에서 구제금융을 주지 않았으면 미국만 망한 게 아니라 세계가 다 망했을 겁니다. 또 구제금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랬는데 그때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것을 만들어놔서 한인은행들도 엄청나게 까다로웠었죠. 여러 가지가 까다로워졌다가 2018년도에 이것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 시대 때 풀리면서 조금 여유 있어지다가 이번에 다시 조이면 이 한인 은행들 중간 사이즈가 다시 검토 재규정 뭐 이런 것에 리뷰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은행으로서는 더 우리도 다시 한번 돌아봐야지 되겠다. 아 혹시 모르니까 하고 뭔가를 리뷰를 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한인은행과 거래를 하시는 분들, 융자를 받으려고 하셨던 분들, 이런 많은 분들도 이런 그 뉴스 같은 것을 듣고 계시는 게 나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해서 그 당시에는 2008년 이후에 2018년까지 매년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습니다. 만약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이 은행이 충분히 그 예금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서 빠져나갔었기 때문에 실리콘밸리 뱅크와 시그니처 뱅크가 이렇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정부가 도움을 주고 FDIC가 연방예금보험공사가 투입이 돼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 이제 나드 프랭크 법이라고 하는 그 법으로 돌아가야지 된다. 이렇게 이제 평소에도 봐둬서 이 같은 망연자실한 일이 없도록 해야지 된다는 게 지금 미국 정치계 또 금융계에서 금융 당국에서는 전부 지금 쳐다보고 있는 그런 일이고요. 이 모든 일들을 마이클 바라는 연준 부의장이 감독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지난해에 9월 달인가요? 12월 달인가요? 연준 부의장이 됐잖아요. 아주 은행권 이런 금융계의 일은 겸손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보수적으로 가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롬 파웰 의장은 실리콘밸리 뱅크의 케이스를 보면은 굉장히 은행이 투명해야지 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것을 리뷰하고 5월 1일에 발표를 하고 그 사이에 의회에서는 지금 좀 느슨해졌던 은행권의 규제를 강화해야지 된다. 뭔가 이제 그 법안을 많은 의원들이 상정을 하겠죠. 공화당 의원들이 싫어해도 민주당 의원들이 상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5월 달까지 어쩌면 그 이후에라도 미국의 이 은행에 대해서는 뭐 집을 융자 받으실 때도 그렇고 또 커머셜 뱅크만 하는 제가 CBB를 좀 전에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네요. 21억 달러 말씀드렸습니까? 말씀드린 것 같네요. 신한아메리카 19억 달러 해서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출렁입니다. 마켓이 또다시 이 은행권 이 일 때문에 지금 다우지수가 639 그 사이에 649.84포인트가 마이너스 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3만 1000대를 유지를 하지만 처음에 이 일이 있고 나서 그래도 전체적인 은행 시스템이 망가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아직까지 이어지는 확신이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연준부터 재무부부터 연방 그 예금공사부터 예금보험공사부터 전부 들어가서 리뷰를 하기 시작하면 어디서 어떤 일이 터질지는 사실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게 또 나올지도 모르고 또 나올지도 모르니까 처음에 막 내려갔다가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주식시장 내려갔다가 좀 수습되면서 월요일에 회복이 됐죠. 어제도 그럭저럭 괜찮은 듯 하다가 아직도 완전히 모든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니다. 그냥 잠잠해졌을 뿐이다 하는 그것이 그대로 지금 주식시장에 지금 다우지수가 668이나 마이너스가 나고 있으니까 아주 그 큰 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의 미국 오늘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잠시 주에는이래요. 잠시 뒤에는 그래도 대통령이 다 이제 노선이 아니라 동선을 보고 오는 거죠. 이 캘리포니아 남쪽에서 샌디에고에서 몬트레이 파크로 왔다가 이제 네바다로 가는 거죠. 사흘 동안 쫙 돌면서 돈도 모으고 인심도 사고 본인의 정책도 발표를 하고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이 스토리는요,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과거의 노예제 때문에 흑인들에게 보상을 해야지 된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어제 첫 번째 공청회를 한 것은 그것보다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태어난 이후인 분들이 많을 정도, 그 정도 시기에도 샌프란시스코가 얼마나 흑인에게 못되게 굴었는가, 그걸 우리는 배상을 해야지 된다 하는 주장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니 그러면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할 거야. 그리고 돈도 없잖아. 지금 샌프란시스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잠시 뒤에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충분히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최희구 선생님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 저의 그 부족함을 지적해 주시고 채워 주신다니까요. 왜 그 중간 사이즈 그 정도의 은행에 오픈뱅크가 안 들어갑니까? 근데 제가 빠뜨렸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을 드릴 때 FDIC 연방 예금 보험공사와 연방준비제도 것을 같이 제가 도표를 보면서 하는데, 이게 퍼시픽 시티뱅크하고 오픈뱅크 사이에 은행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도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연방준비제도의 자료로 2022년 12월 31일 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약 190억 달러, 한인은행 가운데서 가장 자산이 많고요. 한미뱅크가 약 73억 달러, 우리아메리카 31억 달러. 우리아메리카도 이름을 못 찾아서 한참 헤맸어요. 우리 W로 시작되는 것을 착각을 해서. 퍼시픽 시티뱅크가 24억 달러, 오픈뱅크와 CBB가 규모가 거의 비슷해서 21억 달러, 신한아메리카가 19억 달러. 신한아메리카는 오히려 다른 은행들이 조금 늘어나는 동안 늘어나는 그 폭이 작거나 아니면 조금 줄어들거나 이런 것을 반복을 하는 것으로 봐서 그다지 마케팅을 많이 하시지 않는가?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서 지금 한인은행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항상 제가 뭔가를 빠뜨리거나 어떤 땐 방송하다 보면은요, 방송 끝나고 나가면 야, 이 아이템에서 지금 이 한 문장이 제일 중요한데 이 한 문장을 내가 뺐네? 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좀 바보 같다 하는 생각과 죄책감과 죄송함과 이런 걸 느낄 때도 많아요. 어떤 때는 그런 것들이 항상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리커버라고 할까요? 그런 걸 할 수 있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딱 그 타임이어야지 되는 게 있잖아요. 중요한. 지금 구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한인은행은 전부 중간 사이즈 정도로 구분되는 그런 은행이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몬트레이 파크에 1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9분이 숨지고 11분이 다치셨었죠. 11분이 다치시고 11분이 숨지고 9분이 다치셨던가요? 네. 그 후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랬던 바로 볼룸 댄스 룸에서 0.5마일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보이즈 앤 걸스 클럽의 체육관에서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야지 되니까요. 200명 정도 모여서 처음에 이제 20분 동안 얘기도 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특히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폭력에 희생된 것에 대해서 어느 대통령보다도 조금 가깝게 얘기를 하는 그런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이미 공항에서 대통령 비행기가 내렸을 때 마중 나온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또 다른 세컨 볼룸 댄스 룸을 운영을 했었던 26살의 그 젊은이였고, 국정연설장에도 초대가 됐었던, 그래서 대통령이 막 잘했다 하니까 박수 엄청 받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0분 동안 연설한 내용이야 다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 피해자들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부르고, 대통령의 최고의 임무라고 할까요? 의무라는 게 군통수권자는 항상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을 때 딱 국민들을 위로하고 대통령을 딱 믿게 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거 이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굉장히 잘했었고, 바이든 대통령도 개인적인 아픔, 가족의 사고로 인한 사망을 많이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본인이 일단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첫 번째 와이프와 딸이 교통사고로 숨졌고 그리고 맏아들도 암으로 숨졌기 때문에 이런 것에 이제 특히 좀 다가가려고 하는 대통령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기억이 눈물이 떨어지기 전에 눈물이야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죠.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아픈 기억은. 그런데 그 전에 그래도 입가에 미소가 싹 지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지금 피해자의 가족분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분들께서 그런 날이 오도록 미소도 같이 머금을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제가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시기를 당기겠습니다. 그게 바로 총기 규제를 한다는 거잖아요.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와서 총기 규제안이 지난 30년 만에 뭐 거의 최초로 통과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으로 부족하죠. 그래서 총포상에서 신원조회를 확인을 많이 하도록 하고 하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벌도 주고 뭐 예를 들어서 영업할 때 위반하면은 문 닫고 하는 그런 것까지 하도록 그 메릭 갈란드 법무장관에게 지시도 해놨고요. 행정명령에 어제 이제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시안 커뮤니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도 했고 가족들도 따로 만나기도 했고 그 일.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다이언 파인스타인, 지금은 이제 더 이상은 재선에 안 나온다고 하는 연방 상원 의원과 같이 상원 의원을 했을 때 94년도에 클린턴 시대에 그 살상 무기를 일반인들이 쓰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기수처럼 해서 했습니다. 그때 10년 한정판이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10년이 지나고 나서 2004년도에 갱신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는 의회에서 공화당이 너무 강했습니다. 공화당이 강해서 아니 살상무기 그게 어떻다고 하면서 안 해줬어요. 안 해준 건 어떻다고 괜찮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살상무기가 일반인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었던 동안 굉장히 이 총기 사건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엄청나게 늘어났죠. 요즘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더 현장에서 자세히 느끼고 계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8가에서 사무실에 2층, 3층 이 정도에서 일하는데 바로 앞에 길 앞에서 8가길에서 총 쏘는 거 봤다 하시는 친구의 말도, 하시는이 아니라 친구니까 한 그런 말도 저도 들었습니다. 그 정도잖아요. 그래서 살상무기 금지까지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가정폭력이라든가 전과가 있는 이와 관련해서 그런 사람의 손에 총이 쉽게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지 된다 하는 행정명령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샌디에고에서는 호주, 영국 총리와 같이 무슨 국방과 관련된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뭐 잠수함 팔고 기술도 호주에게 주고 1959년 이후 영국에 줬던 때 그때 이후에 처음으로 핵기술을 전달하는 그런 것을 했고, 그리고 몬트레이 파크, 네바다. 오늘은 이제 처방약값 얘기가 오후에는 많이 나올 텐데요. 대통령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40명 기부자가 모였대요. 어제 기금 모금. 민주당 위원회와 또 다른 곳 하나를, 본인을 위한 기금 모금은 아닙니다. 40명이 모였는데 100만 달러가 모였으니까 한 사람이 얼마 낸 거죠? 그리고 라스베가스에서도 어제 이제 100만 달러 또 모으고 200만 달러 대통령이 한번 움직이니까 하루 시간상으로는 여기서 끝나고 라스베가스로 가고 해서 하루에 200만 달러는 쉽게 모으네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로스앤젤레스가 이런데 샌프란시스코는 얼마나 비도 많이 오고 더 춥고 눈도 많이 내리겠습니까? 그건 안전은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샌프란시스코 슈퍼바이저 위원회에 어제 청문회가 열렸는데 한국 분들이 한인이 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슈퍼바이저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이 안에 대한 첫 번째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제 6월 달에 최종적인 안, 지금 너무 방대해요.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최종안을 마련하기 전에 한 달에 한 번씩은 청문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이게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대한 보상안입니다. 과거에 뭐 노예였었던 그 후손 이것만이 아니라요. 12월 달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대한 보상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딱 만든 것을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건데 일단 자격이 되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에게 한 번에 500만 달러를 주고 그 밖에도 100종류의 제한이 있답니다. 이 100종류의 제한 가운데서 몇 개가 채택될까?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될까 되지 않을까는 모르겠습니다. 청문회도 거쳐야지 되고 하니까. 그런데 그 100가지 가운데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일단 한 번 500만 달러를 주고 그리고 주택이 한 흑인 가정에게 1달러만 내고 무상으로 준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흑인 사업주에게 뭐 세금을 아무튼 부분적으로 면제를 해주고 또 의무 교육을 시키는데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히스토리를 가르치고 문화를 가르친다. 이게 완전히 샌프란시스코가 미국의 서북부고 플로리다가 미국의 동남부잖아요. 그만큼의 거리만큼이나 플로리다주와 샌프란시스코가 다릅니다. 플로리다주는 지금 이게 반대로 가고 있고 샌프란시스코는 플로리다의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제 청문회에서 슈퍼바이저 위원들이 특히 슈퍼바이저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만 하더라도 샌프란시스코의 흑인 인구가 그 필모어 디스트릭트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거기에 굉장히 많았는데 말하자면 예를 들면 뭐 서부의 할렘 이렇게도 됐는데 막 서부의 할렘인 대신에 흑인의 문화는 있었겠죠. 재즈 문화라든가 블루스라든가 뭐 흑인의 블루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재개발을 하면서 당시에 1960년대와 70년대인데 888개의 사업체가 문을 닫았답니다. 그리고 4,729가구 가정 이런 사람들이 집을 잃어버렸고요. 그러니까 무차별로 흑인에게 좋지 않은 개발을 하면서 말하자면 철거민처럼 쫓아버렸다는 겁니다. 일본에서 우토로에 강제징용 갔다가 터전을 닦고 사는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달동네에서 부자 건축가들이 거기에 아파트먼트를 짓는다고 달동네 사람들을 제대로 보상도 하지 않고 과거에 쫓아냈었던 그런 것과 같은 일을 샌프란시스코 시정부가 1960년대와 70년대에 흑인들에게 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18살 이상이어야지 되고 공문서에 적어도 10년 이상 흑인으로 기록이 됐어야지 되고 샌프란시스코에 살았던 적이 있어야지 되고 아니면 또 이런 사람도 있네요. 마약과의 전쟁으로 투옥된 사람의 뭐 후손, 자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증명서가 있어야지 되고 등등 뭐 100가지의 베네핏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다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데 그러면 한 사람의 지금 뭐 샌프란시스코 도시에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지 데이터는 없지만 그러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샌프란시스코가 7월부터 2026년까지 7억 2,800만 달러의 적자가 있답니다. 아니 이건 지금 적자가 곧 생기기 시작한다는데 이렇게 하려면 어떡하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당연히 어제 공청회 시작되기 전부터 샌프란시스코의 공화당들은 엄청 비난을 했고요. 이 안을 미국에서 일리노이주의 에반스턴이라는 곳에서 이 샌프란시스코와 비슷한 이런 것들을 2021년도에 첫 번째로 도시에서 흑인 시민에게 보상을 한 도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에반스턴과 샌프란시스코는 규모가 다르죠.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의 주요 대도시이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뿐만이 아니라 캘리포니아는 주정부 차원에서도 뭐 흑인의 후손이라든가 이 여러 가지를 지금 흑인들에게 보상을 한다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진보주에 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도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공화당이 정말 혹독한 그 비난을 하고 있죠. 공화당에 비난하는 그런 내용은 아마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셨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합한 것과 마찬가지에 정말 수많은 비난일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잠시 뒤에는 또 다른 미국이 겪어야지만 되는 웨슬리 대학의 스토리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그 전에 이제 경제 뉴스 좀 보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1월 달에 크게 늘어났었잖아요. 소매 판매가 3.2%였는데 그래서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아마 날씨가 따뜻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2월 달에는 0.4%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그 상무부가 발표한 것이고 이거 인플레이션은 감안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히 식당에서 음식 사 먹는 것, 또 가구 사는 것 이런 데 사람들이 돈을 덜 썼답니다. 그런데 소비가 줄어든 게 아주 뭐 광범위한 것은 아니라고 하고요. 3월 달에 조금 더 봐야지 된다고 하는데 그와 함께 2월 달에 도매 가격은 예상치 못했는데 예상치 못하는 사이에 예상치 못하는 수준으로 조금 줄어들었다고 하거든요. 이건 이제 노동부의 발표인데 도매 가격이 줄어들었다 하면은 그 도매 가격이 줄어들어서 소매하시는 분들 그리고 소비자에게까지 오는 데는 시차가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가진 않겠죠. 결국은 도매 가격이 내려갔다고 하니까 소비자가 내야지 되는 물건값도 조금 있으면 뭐 적어도 몇 개월? 지금의 것을 반영이 되는 것은 적어도 몇 개월 아니면 몇 주일 정도는 걸리겠죠. 그렇게 될 것 같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이제 반응을 할 텐데 오늘 지금 다우지수가 그래도 좀 전보다는 회복이 됐네요. 아직도 다우지수가 아니네요. 회복된 것도 아니네요. 그대로 거의 689포인트니까 제가 시작할 때 한 649포인트 정도 아니었나요? 649와 689는 몇 퍼센트 차이입니까? 그 정도 오히려 시간은 한 40분 정도 지났는데 더 많이 그 격차가 벌어졌으니까 이런 것들까지 감안을 해서 현재로는 0.5%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예, 한 표 던집니다. 그리고 웨슬리 대학 하면 여자 대학교죠. 미국에서 얼마 남지 않은 1960년대 그때는 뭐 한 300군데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가정학과도 있었잖아요. 홈 이코노믹스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 300군데가 30군데로 줄어들었습니다. 웨슬리 대학교를 나온 유명한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사람 두 사람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두 사람 다 국무장관이네요. 매들린 올브라이트 헝가리에서 막 유대계로서 이렇게 와서 예전에 나중에 알았다고 하잖아요. 본인의 조상이 유대계였고 막 그렇게 힘들었었던 것을 매들린 올브라이트 두 사람 또 다 국무장관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웨슬리 대학교 졸업인데 웨슬리 대학이면 아무튼 여자 대학교예요. 그런데 이 어저께 이 학교의 학생들이 정확한 투표 결과를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 보면 이 결의안을 찬성했는데 학교에서 여자 대학교인데 여자인데 남자로 생물학적으로 태어났는데 성전환을 해서 여자가 된 그런 학생도 받아야지 된다. 입학 그 요강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고쳐서 그렇게 해야지 된다 하는 것에 학생들이 몇 표 대 몇 표인지는 모르지만 찬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의사소통할 때도 뭐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뭐 그 동문이라고 한다던가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굉장히 불쾌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서는 지금 그게 보스턴 근교에 있는 웨슬리 대학교 이 웨슬리 대학교의 학생들만의 생각이겠습니까? 보스턴 물론 진보적인 곳이고 대학촌이 거의 진보적이기도 합니다. 물론 대학촌이 진보적이기 때문에 드물게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치열하게 여기에 대해서 또 싸우기도 하죠. 그래서 오히려 토론 능력이 늘어난다고도 하잖아요. 대학교 다닐 때 보수적이었던 사람들이. 왜냐하면 일대 다수화 해야지 되니까 더 효율적으로 상대방을 공략하고 설득시키느라고. 어쨌든 보스턴의 분위기는 이런 겁니다. 현재 정책은 학교의 규정은 태어나길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로 성전환한 학생은 입학 신청하는 게 불가능하답니다. 그런데 태어나기를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로 성전환을 했는데 본인의 성을 구태여 남자다 여자다 구분하지 않으면 입학이 가능하답니다.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런 모든 것을 다 없애라는 얘기예요. 본인이 여자라고 생각하거나 여자 남자 말만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은 그냥 받아들이라 하는 그런 겁니다. 이 학교에서는 아직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고요. 그러나 화장실 같은 것을 조금 뭐 남자 여자 공용으로 한다던가 이 정도는 했고 투표 결과로 입학 정책을 바꿀 생각은 없다. 학교의 대변인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투표 자체가 원래도 구속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죠. 어떻게 반대를 하냐면 더군다나 학교의 목적 자체가 여성을 교육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성을 교육하는 그건데 말이 되느냐라고 하지만
본인이 여성이라고 하잖아요. 성전환까지 하잖아요. 학생들은 거기까지 포용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웨슬리 대학 같은 경우는 잘 알려졌지만 매사추세츠에 있는 작은 대학교라든가 뭐 에머스트 대학교라든가 이런 대학교는요. 성전환한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성전환 학생의 피난처로 불린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무슨 예를 들어 뭐 그 세이프티 주다 해서 뭐 불법 체류자의 피난처다 이렇게 불리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굉장히 미국에서는 이슈가 되고 있고 이 문제도 언젠간 풀리겠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러시아 제트기 전투기죠. 전투기와 미국 드론이 흑해에서 충돌한 뒤에 미국 드론이 추락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양국의 말이 다르고 제3국의 전문가의 말이 다른데 흑해는 지금 2014년도에 러시아가 점령을 한 병합을 해버린 크림반도의 그 왼쪽에 있잖아요. 그 흑해는 또 국제영공이고요. 여기서 전투기가 두 대가 그 SU-27 전투기 두 대가 미국 국방부의 주장에 따르면 MQ-9 그 리퍼 드론 한 20m 정도가 되는 이 뭐죠? 뭐 길이가 그 정도 되는 것이 당연히 정찰 임무죠.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이전부터 그 지역 정찰을 했었고 충돌을 했는데 미국 얘기로는 이 두 대가 한 대는 계속 드론 가는 길에 연료를 뿌리고 또 다른 한 대의 러시아 전투기가 프로펠러를 쳐서 추락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러시아는 그에 비해서 우리 그런 일이 없다. 그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막 궤도를 수정하고 빠른 속도로 하고 하더니 추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또 다른 그 영국의 뭐 킹스 칼리지에서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분들은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했었을 리는 없다. 사고로는 했을 리가 있어도 왜냐하면 그러면 전투기라든가 아니면 조종사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 정도 모험을 하겠는가 하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미국을 여러 가지로 인내심 등등을 지난번에 중국 풍선 사태 때 했었던 얘기와 마찬가지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그랬었던 거다. 이런 일이 30분 40분 그 국제 영공에서 있었다는 거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리고 나서 미국은 워싱턴에 있는 러시아 대사를 소환을 했고 러시아는 국방장관이 이거는 그 드론이 뭐 응답기도 끄고 자동 응답기 같은 소통기구도 끄고 갑자기 움직여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요 이렇게 이제 대리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상태에서 아주 위험한 순간에 위험한 곳에서 이런 일이 30분 40분 동안 있다가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또 이게 충돌을 했거나 어떻게 된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영국은 모스크바가 국제 영공을 존중해라 하는 성명을 발표를 했고요.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터커 칼슨 쇼에 출연을 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미국의 이득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공화당 내부에서도 문제인 겁니다. 공화당 내부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지 말아야지 된다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반대로 뭐 린지 그레이엄 같은 사람은 그 무슨 소리냐 하는 얘기도 있고 이 그 론 디센티스의 경우는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그것은 전쟁이 아니라 침공이 아니라 영토 분쟁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이 아니 그 사람이 해군 복무까지 하고 말이야 그 뭐 침공과 그 영토 분쟁을 모를 수가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공화당도 이거 다 이제 국제 정책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는 거죠. 트럼프와 똑같이. 그런데요. 우크라이나가 이 얘기를 듣고 좋을 리 없잖아요. 자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론 디센티스를 초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한번 와서 보고 그리고 우리와 토론하자. 가겠습니까? 이 사람이 하버드 법대 다닐 때 해군의 자원에서 갔던 사람인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정치인이 정치적인 말 하는 거죠. 강혜신이었습니다.